요양원에만 보내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했고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날 변호사가 꺼낸 서류 한 장에 그날 모인 가족 전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76이셨습니다. 당뇨에 고혈압, 무릎도 안 좋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약 챙겨 드시고 텔레비전 보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보내기로 했어? 왜?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잖아? 아니야. 요새 깜빡깜빡 하시더라. 약도 안 드시고. 우리가 번갈아 볼 수는 없잖아. 친구는 셋째였습니다. 위로 오빠 둘이 있었습니다. 셋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은 좀 이미 결정됐어? 형들이랑 다 상의했고 친구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도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까지 모시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만 보셨습니다. 요양원 입소 절차는 빨랐습니다. 서류 몇 장, 서명 몇 번, 보호자 포기 각서입니다. 여기 세 분 다 서명해 주세요. 큰아들이 먼저 썼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주말마다 올게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면회가 잦았습니다. 주말마다 누군가는 갔습니다. 과일도 사가고 옷도 챙겨주고. 그런데 두 달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 나도 애들 학원 때문에. 면회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전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네, 다음에 갈게요. 어느 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어떠세요? 잘 계시지 뭐. 요양원에서 연락 없으면 괜찮은 거야?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한번 요양원에 가봤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복도 끝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 그래? 표정이 더 없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조용하세요?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그런데요? 매일 뭔가 쓰시더라고요. 봉투 하나 꺼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쓰시는데요? 편지 같은데 저희는 못 봤어요? 며칠 뒤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가시죠? 아 다음 주에 갈게. 오늘은 애 학교 행사가 있어서.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생신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같은 봉투를 꺼냈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새벽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뭐라고?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 새벽에 심장마비래. 목소리에 놀람은 있었지만 슬픔은 없었습니다. 지금 가봐야 하는데 형들한테 연락 좀 해줘. 친구는 바로 끊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빈소 앞에는 어머니 사진 한 장. 웃고 계셨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왔습니다. 에휴 어머니도 참. 뭐가요?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우리 어떡하라고? 둘째도 왔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줄 알았어? 당뇨에 고혈압이면? 셋째인 친구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사셨고 조용히 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빈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유가족분들이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김상호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를 통해 몇 가지 업무를 처리하셨습니다. 세 형제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요양원 입소 직후부터 저와 연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보호자 포기 각서 기억하시죠? 네, 그 각서에 서명하신 순간 법적으로 여러분은 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건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고인께서는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는 그 직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재산이요? 어머니 재산이 뭐가 있다고? 둘째가 웃었습니다.
고인께서 보유하신 강남 재개발구역 내 상가 건물 한 채, 그리고 예금 약 8억 원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고인께서 홀로 관리해 오신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몰랐을 겁니다. 고인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셋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재산은 어디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노후와 고인이 계셨던 요양원에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기부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법적 상속인인데. 그래서 이 서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서명이 있습니다. 보호자 포기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재산 포기랑 무슨 상관이? 고인께서는 그 각서를 근거로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셋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 서류는 여러분이 이미 서명하신 각서와 연결됩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봉투에는 세 자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너희를 키우며 평생을 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재산을 지켰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요양원에 보냈고 각서에 서명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너희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나를 버린 건 너희다. 하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돈은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에게 쓰였으면 한다. 너희에게는 내가 키운 시간만으로 충분하다. 편히 살거라. 그리고 너희 자식들에게는 나보다 나은 어른이 되어라. 편지를 읽는 동안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셋째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까지 명료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빈소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사진 속 미소가 달리 보였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그저 어른이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는 끝까지 어른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어머니한테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 이제야 알았어? 늦었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기억하려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식이고 언젠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 어떤 편지를 남기고 싶으신가요?